추수감사절 모임에서 형수가 절 식구 아니라고 소리치자 아가 숨겨둔 현금 주식 2천억 원으로 제 편을 섰다. 추수감사절 아침,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우리 집 거실은 묘하게 뜨거웠다.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접시를 나르고 물컵을 채우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 순간 형수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왔다. 넌 우리 식구 아니야. 제발 그만 좀 끼어들어. 그 말은 마치 식탁 한가운데에 얼음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빈 그릇을 더러뜨릴 뻔하며 형수를 바라보았다. 형수의 얼굴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고 오빠는 굳은 표정으로 나와 형수 사이를 오락가락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카들은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고 엄마는 덜리는 손으로 앞치마 끝을 꼭 쥐고 있었다.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온몸이 뜨거워졌다 차갑다를 반복하며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형수님, 전 그냥. 하지만 형수는 말을 끊으며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냥? 넌 항상 그냥이야. 눈치 없이 끼어들고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집안 행사에 꼭 얹혀오는 사람처럼. 그 순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아빠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다. 그런데 그 아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지 않았던 아빠가 빚을 갚듯 조용히 고개를 들며 형수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만해라. 오늘은 내가 얘기 좀 해야겠다. 아빠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는 모두를 긴장시켰다. 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님이요? 지금 절 야단치시려는 거예요? 왜요? 얘가 불쌍해서요. 그러나 아빠는 대답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결이 오래된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고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 아빠의 표정에는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빠는 그 봉투를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이 집안에서 누가 가족이고 누가 아닌지 오늘 확실히 정하자. 그 순간 내 심장은 귀 근처까지 뛰어올랐다. 형수는 비웃었고 오빠는 초조하게 아빠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무언가 직감한 듯 입술을 덜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빠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숨겨둔 현금과 주식, 2천억 원 그거 다 그녀 몫이다. 식탁 위에 시간이 멎었다. 의자에 앉아있던 모두가 굳어버렸고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빠를 바라봤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아빠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든 질문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우리 가족의 추수감사절 모임은 언제나처럼 아빠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열렸다. 서울 외곽, 지은 지 30년은 넘은 2층 집은 외관만 보면 낡고 평범했지만 오랜 세월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기억들이 곳곳에 스며 있는 곳이었다. 나는 39살의 막내딸로 가족 중 가장 조용하고 손이 많이 가는 편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 엄마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늘 약을 챙겨 드시고 아빠는 은퇴 후부터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오빠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편이었고 형수 역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흔한 중산층 가족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묵히 감춰져 온 균열들이 많았다. 형수는 나를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았다.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듯했고 집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숨기지 않았다. 오빠는 그런 형수의 태도를 불편해하면서도 강하게 제지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부터 칠면조 굽는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엄마는 전을 부치고 나는 그 옆에서 도와가며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분위기를 즐기려 했다. 우리 가족은 겉보기에는 단단하게 묶여 있는 듯 했지만 실상은 각자 마음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랐고, 오빠는 가장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려 했고, 형수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까지 밀어낼 수 있다는 태도를 가끔 보였다. 그런데 그런 흐릿한 불편함이 아빠에게도 보였다는 것을 나는 최근에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아빠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사람들을 조심스레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자주 보였다. 특히 오빠 부부와 나 사이에 생기는 작은 갈등들에 대해 아빠가 종종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저 노년에 접어들며 생긴 일반적인 변화를 정도로만 여겼다. 이날 모임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했다. 조카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고 형수는 부엌에서 엄마와 함께 음식을 차리고 오빠는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며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자리 잡지 못한 기분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모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성격은 언제나 그랬다. 불편해도 참고 억울해도 조용히 넘기고 필요하면 내가 한 발 물러나며 조화를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형수의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 신경질적으로 시선을 옮겨왔다. 오빠도 눈치를 채고 말없이 형수의 등을 두드리긴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아빠는 그런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모르게 천천히 손을 모으고 때때로 달을 향해 시선을 주었다. 그 눈빛은 무엇인가 결심한 사람의 눈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저 추수감사절이니 잘 넘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의 평범해 보였던 집, 평범해 보였던 준비 과정, 평범해 보였던 가족의 역할들은 곧 무너질 운명이었다. 이날 모임이 어떻게 끝날지, 내 인생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크게 뒤바뀌게 될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가족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미묘한 균열들이 존재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는 아니었다. 아빠는 엄격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늘 오빠에게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쏟았다. 오빠는 장남으로서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나는 그저 아빠가 바라는 기준에 닿지 못하는 막내딸이었다.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는 오빠와 비교당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능력 있는 사위 대신 혼자 사는 딸이라는 시선을 받았다. 엄마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던 듯 나를 조용히 감싸고 보듬어 주었지만 아빠의 기준과 기대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확실히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다. 형수와의 관계도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오빠가 형수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그 진한 자신감 뒤에 숨겨진 경계심을 느꼈다. 형수는 나를 존중하려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굴었다. 처음엔 내가 오해한 줄 알았다. 결혼 준비와 맞벌이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천명절을 보내던 날, 형수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막내는 편하겠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책임도 없고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 뒤로도 형수는 사소한 날카로운 말을 여러 번 던졌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면 넌 손이 느리니까 내가 할게라며 나를 밀어내고 가족단체 톡방에서도 은근히 나를 제외한 채 이야기할 때가 많았다. 오빠는 그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형수가 예민한 시기야. 너도 조금 이해해줘 같은 말만 했고 나는 그 말에 또 한 번 삼켜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빠가 이런 형수의 행동을 볼 때마다 아주 잠깐 멈칫하면 알을 바라보곤 했다는 것이다. 그 시선은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고 나는 그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갈등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마가 크게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도왔다. 형수는 왜 굳이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오빠는 고맙다고 했지만 형수는 오히려 엄마가 나에게 집착한다고 불평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 모든 말들을 다시 한번 삼켰다. 그 시기 아빠는 매일 늦게 병원에 와서 엄마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병실 밖에서 아빠가 오빠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내 동생이 없었으면 내 엄마는 훨씬 더 힘들었을 거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멈춰섰다. 아빠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아빠가 나를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뒤부터 형수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 오빠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날카롭게 굴었다. 어느 날 형수는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아버님은 널 너무 감사. 그게 문제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빠와의 관계가 형수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형수와 오빠보다 훨씬 적은 관심을 받으며 살아왔는데도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형수는 내가 단지 독립하지 못한 딸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이 싫었던 것이다. 특히 아빠가 가끔 보여주는 그 미묘한 관심의 조각들은 형수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무의식적인 경쟁심은 점점 커져서 추수감사절처럼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터지고는 했다. 게다가 재산 문제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 민감한 영역이었다. 아빠는 평생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집 한 채 말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빠는 그런 아빠의 경제적 규모를 거의 확신하는 듯 여러 번 말하곤 했다. 아버지 재산은 닭 보이는 만큼이야. 우리가 알아서 잘 모셔야지. 하지만 나는 마음 한편에서 늘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형수는 오빠가 장남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니 자연스레 내가 그 주변에 있으면 불편했던 것이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형수의 압박, 오빠의 애매한 중대,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아빠의 침묵. 이 모든 조각들이 쌓여 지금의 관계를 만들었다.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단지 시간이 흐를수록 형수는 대놓고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나는 그럴수록 더 작아지고 조용해지고 어느 순간엔 스스로 존재감을 지우기까지 하며 가족 안에 남으려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조용해 보였던 아빠가 우리 사이의 균열을 누구보다 더 깊이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추수감사절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다. 추수감사절 아침, 집 안에는 따뜻한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 따뜻함은 조금만 건드려도 금세 사라질 만큼 위태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전을 부치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도왔다. 형수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부엌의 움직임을 제멋대로 평가하듯 바라보고 있었고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TV 앞에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형수의 시선은 오늘따라 더 날카롭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시선이 찌르는 듯 달아왔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문제없이 넘기자고 되뇌었다. 그러다 엄마가 말했다. 막내야, 나 대신 거실에 과일 좀 내다 줘라. 나는 접시에 과일을 담고 조심스레 거실로 향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자 형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조카들이 먹던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형수가 불쑥 말했다. 그거 놔둬요. 왜 굳이 내가 해?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엄마? 엄마, 맨날 핑계가 그거야. 형수의 목소리가 이미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수는 소리치듯 답했다.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야. 네가 우리 가족 행사에 왜 이렇게 끼어드는지 모르겠어. 넌 이제 혼자 사는 성인이고 내 생활이 따로 있잖아. 근데 왜 우리 집안일에 이렇게 매번 형수가 끝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는 오빠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빠의 표정도 이미 초조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형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만해. 지금 애들도 있고 하지만 형수는 오빠의 손을 부리치며 더 크게 말했다. 아니, 내가 오늘은 정말 말해야겠어. 이 집에는 우리가 중심이잖아. 그런데 왜 맨날 제가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이게 말이 돼.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고 접시에 담긴 과일이 흔들렸다. 조카들이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엄마는 부엌에서 상황을 보고는 급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부터 지르고 그래? 하지만 형수는 엄마에게도 예의를 차릴 수 없는 상태였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얘가 얼마나 눈치 없이 행동하는지. 왜 다들 얘를 감사요? 도대체 왜? 오빠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고 나는 이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해 점점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아빠는 아까부터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깊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형수는 그 시선을 느끼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얘가 왜 이렇게 집안일에 끼어드는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돼요. 나한텐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아빠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강한 압박처럼 가족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형수는 덜리는 숨을 내쉬며 결론을 던졌다. 전 얘가 우리 식구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속으로 갑자기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 존재가 이 집안에서 쌓아온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엄마는 형수를 향해 지금 그게 무슨 말투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 박혀버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형수는 계속했다. 식구도 아닌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한 게 당연하잖아요. 제발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덜리는 음성으로 겨우 말했다. 형수님, 제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나요? 형수는 냉정하게 웃었다. 몰라서 물어? 그게 더 문제라니까.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던 아빠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형수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빠는 천천히 형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냐? 형수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오빠마저 놀라 아빠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아빠는 평생 가족 문제에 큰 소리 한 적 없고 특히 나에게는 늘 거리를 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형수 눈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내 딸이 식구가 아니라고.
그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듯했고 형수는 처음으로 두려운 듯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아빠의 다음 행동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다. 아빠는 손을 주머니로 가져가더니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는 오래 사용한 듯 구겨져 있었고 아빠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아빠는 나에게 그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형수는 거의 비웃듯 말했다. 그게 뭐라고. 그러나 아빠는 그녀를 막아섰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평생 모아 숨겨둔 현금과 주식 2천억 원. 그건 다 막내 몫이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집안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았다. 오빠는 경악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엄마는 입을 막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형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빛을 흔들며 말했다. 2천억 뭐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다. 식구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돈을 누구에게 맡겨야 했겠느냐? 이 집안에서 제일 혼자 버텨온 아이가 바로 내 딸이다. 그 순간 내 세계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빠가 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이 거대한 비밀도 형수의 표정도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아빠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형수는 처음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서서히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빠 역시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형수의 반응이 더 격렬하게 치솟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빠를 바라보았고 나는 아빠가 내 쪽으로 건넨 낡은 봉투를 손끝으로 간신히 받쳐 들고 있었다. 봉투는 오래도록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무겁고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빠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다시는 들어본 적 없는 굳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은 원래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봐야 할 걸 봤다. 누가 누구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지. 형수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으며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 이걸 다 막내한테 준다고요? 왜요? 왜 그런 결정을 하세요? 우리는 장남 부부예요. 우리가 이 집안을 지켜왔잖아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지켜? 누가? 내가. 아빠의 반문에 형수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오빠는 당황한 듯 형수의 팔을 잡아 말렸다. 여보, 지금은. 그러나 형수는 오빠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니, 말해야겠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노력은 뭐였어요? 명절마다 준비하고 부모님 챙기고 우리 애들까지 신경 쓰면서 왜 갑자기 막내가 이 집안의 모든 걸 가져가는 거냐고요. 나는 그 순간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죄책감, 당황, 억울함, 놀람 모든 감정이 뒤엉켜서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아빠는 그 모든 소리들을 하나하나 가르는 듯 차갑게 말했다. 나는 시끄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빠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마치 쇠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형수는 움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님,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그런데 왜 저 아이가 왜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아빠는 이번엔 잠시 알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단호함과 함께 오랫동안 숨겨졌던 어떤 감정이 들어 있었다. 후회, 미안함, 책임감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리고 아빠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시댁 일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누가 대신 와서 도왔나? 내 남편이 바쁠 때, 내 애들이 아플 때,
명절에 음식 준비가 밀릴 땐 누가 조용히 와서 일하고 갔지. 형수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빠의 다음 말이 그녀의 목을 막았다. 막내다. 형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말 한마디 없이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한 채 계속 도운 사람이 막내다. 너희가 중심이라고 떠들 때도 이 집안이 돌아가는 이유는 조용히 움직인 그 아이 때문이었다. 엄마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형수와 나 사이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형수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말했다. 그건 그냥 도운 거죠. 그걸 왜 이렇게 큰 의미로 내가 몰라서 그렇다. 아빠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다. 내가 막내에게 뭐든 바라며 시킨 적 있나? 없다. 하지만 그 아이는 스스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움직였다. 그게 가족이다. 형수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독한 시선과 함께 막내 너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거지. 나는 충격으로 숨이 멎는 듯했다. 아니요, 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모른 척한 거겠지. 일부러 순진한 척하고 불쌍한 척하고 형수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래도 결국은 다 가져가는 건 너잖아. 우리가 왜 너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해?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바란 적도 없어요. 저는 그냥 말이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목에 걸린 건 억울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슬픔이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조용히 내 쪽으로 다가와 내 손등을 덮었다. 아빠 손은 거칠고 차갑고 그러나 확실하게 내 손을 감싸고 있었다.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움직인 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다. 그 순간 형수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다. 분노에서 공포로 욕심에서 절망으로 그녀는 오빠 쪽으로 몸을 돌리며 거의 매달리듯 말했다. 오빠는 가만히 있을 거야? 장남이잖아. 우리 애들은? 우리 미래는? 이게 다 저 애한테 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오빠는 입술을 깨물며 차마 아빠를 보지 못한 채 말했다. 아버지 정말 이게 진심이세요? 아빠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진심이다.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고개를 떨궜다. 형수는 더 큰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아빠에게 외쳤다. 왜요? 왜 막내예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아빠는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너희 모두가 모르는. 형수는 숨을 삼켰다. 엄마도, 오빠도 나도 동시에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막내는 내가 평생 갚지 못한 빚을 지고 태어난 아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형수는 멍해졌고 오빠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엄마는 눈가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다. 나는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빠가 입을 다문 채 깊은 숨을 내쉬자 모두가 모르게 앞으로 기울 듯 아빠의 입술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빠는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 2천억보다 더 오래 숨겨져 온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그 말은 거실 전체를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으며 이제부터 펼쳐질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서늘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순간 거실 공기가 꺼질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수의 입꼬리는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올라가 있었고 형은 나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다. 조카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밀치고 있었고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무너졌다 세워진 담장이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당 쪽 문이 갑자기 철컥 열리며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였다. 추수감사절 모임에 늘 오지 않던, 오히려 바쁜 사업 때문에 가족 행사에는 잘 참석하지 않던 그 아버지가 낡은 패딩 한 벌을 걸친 채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형수의 얼굴이 순간 흑빛으로 변했다. 아버님 오신다고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걸어 들어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 시선은 형수나 형이 아닌 오직 나에게만 향해 있었다. 미나야, 많이 버텼다. 나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형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들으니까 내가 우리 막내를 식구가 아니라 했다더라. 형수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변명하려 했다.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그저 분위기가 좀 과열돼서 제가 말실수를 하지만 아버지는 손바닥을 살짝 들며 말을 끊었다. 말실수? 네가 몇 년 동안 우리 막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다 몰랐을 것 같으냐. 형의 어깨도 동시에 움찔했다. 아버지는 어디선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얇은 봉투 한 개를 꺼냈다. 낡은 종이봉투는 구겨져 있었지만 안에 꽤 묵직한 것이 들어있는 듯했다. 형수가 긴장한 숨을 삼켰다. 아버지는 그 봉투를 소파 위에 툭 내려놓았다. 여기 있는 건 일부다.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다. 나는 평생 모아온 현금과 주식 총 2천억 원을 다 막내에게 넘긴다.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돌이 집안 한가운데 떨어진 듯한 충격으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수의 입술은 벌려서 제 모양을 유지하지 못했고 형은 멍해진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반면 나는 그저 숨이 막혔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단단한 시선으로 말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더는 이 집에서 무시당하거나 내 자리가 흔들리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형수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형님,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잘라냈다. 말도 안 되는 건 내 태도지. 네가 우리 집안에서 몇 년 동안 해온 행동.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그러곤 천천히 이어 말했다. 우리 회사의 지분 중 대부분은 내 시댁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감춰둔 자산이다. 회사는 늘 형에게 맡기는 척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과 비상금은 다 내가 따로 관리했다. 누가 우리 막내를 괴롭히는지 보려고 형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형은 이제야 현실을 인지한 듯한 표정으로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그걸 왜 숨기셨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대로 보고 싶었고 막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지켜보고 싶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막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봤다. 내 생일날 아무도 축하하지 않던 거, 너 혼자 늦은 밤 주방에서 밥 먹던 거, 내가 한 말은 늘 농담처럼 흘리고 다른 사람 말만 귀하게 들었던 거, 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전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바빠서 바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미나였다. 아버지는 단호히 끊었다. 미나는 내가 모르게 회사에 기여한 것도 많다. 내가 시킨 보고서, 해외 투자 자료, 재무정리 다 막내가 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네가 일을 덜기 위해 막내에게 떠넘긴 거라고 착각하며 큰 소리만 쳤지. 형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미나야, 이제는 너한테 줄 때가 왔다. 너를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내가 혼자 울던 것까지 아버지가 본 이상은 내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왜 지금에서야 내가 버틸 만큼 버텼으니까. 이제는 놓아도 될 때다. 그리고 내 편이 필요하잖아.
이번에는 아버지가 선다. 그 말에 나는 참아왔던 눈물을 겨우 삼켰다. 형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형수도 우리도 다시 잘해보면 늦었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대했는지는 오래 봐야 알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봤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하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선언하듯 말했다. 오늘 이후로 미나에게 손대거나 억울하게 만들거나 모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내가 만약 다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때는 회사도 이 집도 내 언니네 명의로 돼 있는 건물도 다 정리할 거다. 기억해라. 형수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고 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내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선택해라. 이 집에 어떻게 남을지 혹은 떠날지 아버지는 너 편이다. 어떤 선택이든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이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방패는 지금 나를 완전히 감싸주고 있었다. 아버지의 등 뒤에서 형수의 엉둘린 울음과 형의 산산이 깨진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사라져갔다. 마치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되는 듯했다. 아버지의 선언이 끝난 순간 거실은 마치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다. 형수는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형은 아버지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든 시선을 한꺼번에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가 고요했다. 무언가 오래된 문 하나가 덜컥 닫히고 새로운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듯했다. 형수가 제일 먼저 무너졌다.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미나를 달처럼 대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그 눈물과 떨림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내가 우는 건 잃을 게 생겨서지. 미나를 아껴서가 아니다. 나는 그런 눈물을 이미 여러 번 봐왔다. 형수의 얼굴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일그러졌고 형은 그 모습을 보며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버지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돈 때문에 아버지는 비웃음 섞인 단호한 숨을 뱉었다. 2천억 원을 돈으로만 보는 건 너희의 시선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나는 이걸 막내를 지키기 위한 힘으로 쓴 거다. 이 힘이 없었으면 너희 셋에게 짓밟히는 걸 계속 보고만 있어야 했으니까 형은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고 형수는 흐느끼는 소리만 반복했다. 아버지는 내 쪽으로 다가와 손을 얹었다. 미나야, 이제 내가 말해라.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는 갑작스럽게 모든 시선이 내게 돌아오는 순간 들이마신 숨이 목 안에서 잠시 걸렸다. 하지만 내 안쪽 어딘가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차례차례 정돈되어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계속 버티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참아도 바뀌지 않는 건 있더라고요. 형수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 형은 입술만 달싹이며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기다렸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제 삶을 따로 살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붙잡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선택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요. 형수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절규하듯 소리쳤다. 미나야, 너 정말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아버지가 그 말을 잘랐다. 잘하려고 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겐 변명밖에 없다. 형은 약하게 말했다. 미나야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아버지는 형과 형수를 번갈아 보면 아찔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미나가 중심이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권한도 회사의 주요 결정도 미나와 상의할 거다.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미나를 무시했는지 그 결과가 지금이다. 거실에 경류처럼 긴장감이 흐르고 형수의 호흡은 얕고 빠르게 흔들렸다. 형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만 그 무릎이 더 이상 나를 향한 반성이 아닌 잃어버린 권력과 위치에 대한 절망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되찾아가는 느낌이 더 강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다. 오늘 이후로는 미나가 이 집의 중심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더는 미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결정이다. 그 말과 함께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 위에서 가볍게 굳어졌다. 나는 그 손의 무게가 생애 처음으로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 여파는 단순히 오늘 밤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 어떤 관계는 오늘로 끝났고 어떤 관계는 오늘 처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내가 해라, 미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난 후 거실은 여전히 긴장과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묘하게 차분해지고 있었다. 마치 지난 수년간 마음속 어둠을 덮고 있던 무거운 천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형수의 흐느낌, 형의 허탈한 숨, 그리고 아버지의 단단한 존재감까지 모두 들리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감정에도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도 강력한 일이었구나. 새삼 느껴졌다. 아버지는 내 표정을 조용히 살피며 다시 한번 물었다. 미나야, 내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는 내 편이다. 그러니 진심으로 원하는 선택을 해라.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여기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집도, 이 공기도, 심지어 식구라는 말조차 지금은 너무 무거워요. 형수는 절박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고 정말 떠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지낸 세월은 뭐가 되는 거니? 나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형수님,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같은 말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에 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나야. 형이 좀만 더 제대로 봤더라면.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삼켰다. 형의 미안함이 진심이든 잃어버린 기득권에 대한 후회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형, 저도 형수님도 미워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 집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에게는 내 삶이 있고 내 평화가 있다. 그걸 지키려면 떠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재킷 안쪽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이 안에는 내가 정리해둔 자산병의 이전 서류와 계좌 접근 권한이 있다. 물론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서 너만의 삶을 살겠다면 이건 너의 새 출발을 위한 안전망이 될 거다. 형수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아버님, 정말 그걸 다 미나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단호했다. 나는 내 자식 중 누가 가장 약자인지, 누가 가장 외로운지를 봤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보호다. 나는 그 서류철을 받으며 손끝이 떨렸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해준 것이 처음이어서 그 무게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벅찼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니?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잠시 혼자 지낼 수 있는 곳이면 돼요. 그리고 회사 일도 잠시 쉬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형수는 거의 매달리듯 말했다. 미나야, 정말 우리랑은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잘할게. 정말이야. 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이 잘하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오면 언젠가는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예요. 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는 여기서 버티고 싶지 않아요. 형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 악게 말했다.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너무. 아버지는 형을 보며 말했다. 반성은 좋다. 하지만 미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 순간 낯이 내 몸을 묶고 있던 끈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방 안의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형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형은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아버지는 미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나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면 된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딸이고 넌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행복해지면 그걸로 충분하다.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하게 울렸다. 나는 눈물이 고인 채 대답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 정말 용기 내볼게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아버지는 뒤에서 지켜볼게. 형과 형수의 시선이 뒤엉킨 가운데 나는 조용히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스스로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비록 아프고 무거웠지만 분명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 집을 나선 뒤 찬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벽 안에 갇혀있던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길가에 서서 숨을 정리하자 가슴속 어딘가에서 딱 하고 굳어있던 매듭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곧바로 차로 나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말없이 운전하던 아버지는 신호가 걸린 순간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앞으로 힘들 때는 참지 말고 말해라. 내가 침묵하는 습관은 어쩌면 내가 만든 거니까.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담담하게 인정하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탓만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누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 강점이지만 동시에 너를 가장 아프게 만든 거다. 이제는 누굴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그 말은 내게 한 줄기 빛처럼 내려앉았다. 집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는 짧게 내 손을 쥔 뒤 떠났고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가 된 공간에 들어섰다. 방 안의 정막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울림 같았다. 다음 날 아버지는 형과 형수에게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 말했다. 당장의 갈등으로 관계를 끊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형은 내게 긴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미나야. 네가 떠난 뒤 우리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형수 역시 조심스럽게 사과문을 보냈다. 그 글엔 후회, 두려움, 그리고 진심이 조금 뒤섞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나는 그 메시지들만으로도 마음이 급히 움직였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천천히 내가 준비될 때 대답하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의 속도로. 며칠 뒤 아버지는 내게 조심스럽게 회사 일에 관해 말했지만 나는 미루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시간을 들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그려보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아침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지? 그렇게 묻는 일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자 그 질문이 작은 위로가 되고 작은 용기가 되었다. 가족. 그 이름은 따뜻함과 상처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나를 지치게 한 것도 가족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나를 일으켜 세워준 것도 아버지라는 가족이었다. 세상은 완벽한 관계를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관계를 지키고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며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꾸려갈지.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늦지 않다. 추수감사절. 가장 아픈 날이 가장 큰 해방의 날이 되었다. 형수의 말에 무너질 뻔했던 나는 아버지의 진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2천억 원의 자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자산을 통해 아버지가 보여준 나를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구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치유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족 안에서 흔들리는 조각이 아니다. 나 스스로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다. 나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같은 식탁에 둘러앉게 된다면 그때는 나는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진짜 내 자리를 찾고 앉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